간단하게 정리를 시작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좀 지우고. 에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미시경제학이거든요. 이제는 미시경제학 끝났어요. 물론 다 끝난 건 아닌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끝났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이 우리는 뭘 배웠었냐 지금까지. 미시경제학은 개별 시장, 우리는 시장 하나의 P와 Q의 관계,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배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시경제학은 뭐냐? 이제 한 국가의 단위라고 해야 되나?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제 국민 소득과 물가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P가 가격이 물가가 되고요. 이제 Q인 생산량이 이제 국민 소득,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배울 건데, 사실 큰 모양 자체, 완전 큰 개념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여기 Y 국민소득이고요. 여기 물가가 P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예요. 물가.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상에서 뭐 이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건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여기는 관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국민소득이 뭐랑 연결되냐? 국민소득은요, 이제 나중에 그 실업의 반대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필립스 곡선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죠. 국민소득이 낮다는 소리는 일을 못한다는 소리니까 실업이 생긴다. 그러니까 실업이 생기면 국민소득이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가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실업과의 관계가 있고, 실업률. 물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고통받고 있죠, 이거로. 그런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들이. 치맨이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과 물가의 관계다. 미시경제학은 P와 Q의 관계였는데 이제 국민소득과 물가로 갈 거다. 그리고 이 국민소득과 물가가 나중에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너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헛소리하러 잘 오셨어요. 여기 어차피 헛소리하는 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시경제학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미시경제학이 엄청 다르거든요. 엄청 그 한 가지 점에서 엄청나게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얘는 학파가 나뉘어요. 학파가 나뉜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학파가 나뉠 수도 있죠. 근데 나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말하는 건 똑같거든요. 왜냐면 그래프 상에서 이 결과가 아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여기서 균형이 만들어진다, 이거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미시에서는. 그런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변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투자. 아니다. 뭐 투자가 있어요. 이제 케인즈는 투자를 이제 기업가의 영감. 그러니까 어느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되겠는데 한다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케인즈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또 고전학파에서는 이제 이게 또 다른 거에 연관을 짓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큰 틀은 같지만 그 세세한 내용이 어떻게 될지가 서로 다 이야기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되냐? 학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전학파와 잠깐만요. 고전학파와 크게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그 다음에 이게 1세대예요. 1세대. 고전학파 케인즈가 그 약간 갈등이 있었고 2세대는 이제 통화주의 학파와 케인즈 학파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갈등이라고 하나? 그냥 의견이 갈렸고, 한 세대에서는 신고전학파와 이제 케인즈 사람 이름이에요. 케인즈 사람 이름 맞아요. 신케인즈 학파.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크게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살짝 하고 갑시다. 어차피 이야기 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꽤 재밌어요. 거시경제학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가 답일지 몰라요. 아직. 지금도 모르나? 네, 세대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케인즈 학파, 케인즈가요. 케인즈는 사람 이름인데 얘가 혼자 주장했던 내용이 케인즈 학파로 바뀐 거고, 이 케인즈 학파에서 신케인즈 학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라인이에요. 얘네들은 케인즈 학파, 신케인즈 학파. 얘도 같은 라인이에요. 고전학파, 통화주의 학파, 신고전학파. 얘들 같은 라인이야. 같은 라인인데 이제 의견이 조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케인즈는 극단적으로 약간 서로 극단적이었거든요. 얘네들은 둘 다 극단적이에요. 얘는 양자택일 극단적이야. 얘들은 극단적이에요. 좀 아예 서로 의견이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아니 난 죽었는데 왜 니들이 그러냐고. 뭐 케인즈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얘네들은 이제 비슷하지만 서로 그 핵심 내용이 다르다. 이제 얘네들은 같은 그래프를 써요. 얘네 둘은 아예 그래프가 달라요. 그래프가 다르다. 근데 얘네들은 그래프는 같은데 그래프 안에 그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도 더 비슷해져요. 비슷한데 얘네들도 핵심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극단적이었는데 얘네들이 서로 이제 케인즈는 케인즈 학파는 이제 얘네들 의견을 약간 수렴하고, 얘네들도 케인즈 그 생각을 약간 수렴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발전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서로 어쨌든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면은 그 가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가정이 다르면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도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고전학파 라인이랑 케인즈학파 라인이 어떤 느낌인지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사실상 고전학파예요. 미시경제학은 고전학파에 가깝다. 얘네들은 시장주의. 시장에 맡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죠. 케인즈 학파랑 반대된다.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반대예요. 그러면 케인즈 학파는 어쩔까요? 이게 어떻게 됐냐? 과거에는 이거 약간 시대의 흐름도 있어요. 과거에는 시장 만능주의. 이거 애덤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이었나? 국부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보세요. 그 시장이 있어서 서로 거래를 하면 서로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득을 본다. 이게 국부론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왜?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물론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말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라고 했을 때 시장이 있으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 가격에 사먹을 사람들이 이 가격 만원이어도 사먹는 사람들이 5,000원에 사먹을 수 있다 했죠. 그럼 이 사람은 5,000원 이득을 보고, 반대로 100원에 만들어서 물물교환 해야 되는 사람들이 5,000원에 팔아먹어서 4,900원 이득을 본다 했잖아요. 이 이득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 이득이 된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죠. 미시경제학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고전학파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죠? 과거에는 이제 그래서 시장 만능주의가 존재했죠. 시장 만능주의.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 국가는 꺼져라. 국가는 꺼져라. 이거 했는데 이게 그거죠. 대공황이 있었죠. 대공황. 이게 이건 미국의 대공황인데 미국의 대공황 때 어떻게 됐냐? 아니 이건 고전학파의 주장이에요. 고전학파의 주장. 제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어떻게 됐냐? 물건이 안 팔렸어요. 물건이 안 팔린다. 물론 이거는 오일 쇼크 때문이었죠. 처음에 오일 쇼크 때문이었나? 맞나 이게? 잠깐만요. 오일 쇼크 아닌가? 세계 대공황이 오일 쇼크인가? 잠깐만요. 지금 헷갈려가지고. 대공황이 오일 쇼크는 또 다른 건가? 다른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대공황의 원인은 뭐지 그러면? 오일 쇼크 아니다. 오일 쇼크는 스태그플레이션이구나. 아직도 잘 모른대요. 아직도 왜 오일 쇼크 아니고요. 아직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대요. 어쨌든 대공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대공황이 뭘까요? 대공황이 어떤 상태였나? 이제 물건을 찍어내요. 찍어내고 있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데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돼요? 공장은 문 닫죠. 문을 닫아요.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럼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일하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요. 일하다 실업자가 됐어요. 실업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라서 돈을 못 쓴다. 실업자가 돈을 못 써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산다. 그러면은 물건이 안 팔려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계속. 이게 대공황이에요. 이게 시장 원리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현실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미시경제학 쪽을 보세요. 미시경제학의 우리 시각을 봅시다. 우리가 미시경제학 눈을 딱 달았어. 그러면은 공장에서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야지. 가격 내려서 팔면 되잖아. 맞죠? 가격 내려서 팔면 되잖아. 미시경제학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가격에 대해서 팔면 누군가는 산다. 근데 현실에서는 가격이 아무리 돼도 안 사는 거예요. 안 사.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물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내려야 사는데 현실에선 이제 내렸는데도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이 변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돈이 더 없어지고 하니까 그 완전 수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이때 등장하는 케인즈가 영웅이거든. 이때 영웅이에요. 대공황의 영웅. 케인즈는 이제 대공황의 영웅이에요. 왜 안 팔리냐? 우리는 유효 수요가 없다. 유효 수요가 뭐냐? 그냥 수요가 아니라 수요 중에서 실제로 구매하는 정도. 구매하는 수요. 이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상에서 이 수요 곡선은 있지만, 그렇죠. 이게 대공황이 1900년대지 싶은데 많이 해봤자 100년이에요. 애초에 경제학이 그렇게 긴 학문도 오래된 학문도 아니에요. 수요 중에 실제로 구매하는 수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 라고 결론 내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유효 수요를 만들어줘라. 유효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에 그 미시경제학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수요 곡선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가격이 내리면 이만큼 사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 그러니까 유효수요는 다르다. 그렇죠? 그럼 유효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으로 안 되니까 정부가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돈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케인즈의 결론이야.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 그 재난지원금 이것도 아마 원리 자체는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결국 원리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코로나랑 사태랑 비슷하잖아 사실. 코로나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물건이 안 팔리죠.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 우리 막 코로나 특수로 막 물건 내리고 하잖아요. 가격 내리고. 그러면은 가격 안 팔려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러면 또 물건이 안 팔리죠? 이게 반복이 되는 지금 이 현상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럼 또 가게 주인이 물건을 못 사잖아요. 가게 운영하던 사람, 알바생들 다 이제 돈 없어서 물건 못 사고 그럼 또 그거 팔던 사람 또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풀어서 대공황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케인즈가 대공황의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제학으론 과거의 경제학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케인즈가 대공황의 영웅. 그리고 케인즈가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시경제학이 케인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경제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 없었어. 미시경제학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제학이. 근데 케인즈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부터 거시경제학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근데 이놈이 없었으면 이제 우리는 아직 대공황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얘네들 이론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그거 실제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 얘네들의 이론이 발전돼서 현재는 어떤 이론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라는 거죠. 거시경제학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이 생각 차이 그리고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딱 결론이 나오죠. 거시경제학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따라가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 미시경제학에는 다른. 미시경제학은 약간 딱딱 들어맞는 재미가 있고 거시경제학은 얘네 둘의 생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약간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보면 되겠다 고 생각합니다잉.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시작을 해봅시다. 서론이 없고 거시경제학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국민소득과 물가의 관계를 알고 싶어. 결과적으로.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죠. 이게 실업에 관계되어 있다고. 국민소득이 실업에 관계되어 있어. 왜냐면은 애들이 다 일을 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이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국민소득이. 그리고 얘는 물가랑 관련이 있어요. 물가는 인플레이션이랑 관계 있죠. 인플레는 뭐 알잖아요. 파워 인플레 하잖아요. 파워 인플레. 맞죠? 이제 파워 존나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파워 인플레이션은 물가 오르는 거. 이제 실업은 뭐 알겠죠? 우리 그렇죠. 인플레이션과 실업.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이 관계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결론이. 왜냐면 이거 알아야 우리가 현실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실업이랑 인플레 관계를 알면은 써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개념 이제 Y에 대해서부터 알아봅시다. Y. 국민소득이랬죠. 이거는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GDP라는 개념으로 요새 많이 쓰거든요. GDP예요. GDP. GDP가 뭐냐? 영어는 지금 제가 책을 보면서 적어볼게요. Gross Domestic Product. 1인 평균 소득? 아니 이거는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생산되는 모든 걸 모은 건데 이제 어떤 이게 정의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눠보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은 알겠죠? 그냥 일정 기간이잖아요. 어떤 기간을 정할 거예요. 보통 1년 정도 잡죠. 1년 GDP 하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죠. 국내죠, 국내. 왜냐면은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국내인 거예요. 이건 쉽죠. 생산돼요. 그러면 국내 안에서,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생산돼요. 이거는 이 일정 기간 안에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2020년 GDP면 2020년에 생산되는 거, 년에 생산된 것만 친다. 거. 그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이게 뭐냐? 요거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쌀농사를 지어요. 쌀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쌀은 일부가 이제 소비자에게 가겠죠? 근데 여기 일부는 쌀로 뭐 잠깐만요. 떡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떡 공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소비자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떡 공장에서 어디라 떡보의 하루, 떡 가게, 떡 가게는 또 다른데, 약간 떡을 모아서 떡 케이크 만드는데, 떡 케이크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끝이겠죠. 떡 케이크로 뭐 만들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보세요. 쌀은 여기로 가는 거는, 소비자는 그 쌀을 그냥 먹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는 최종적 용도로 사용되는 쌀이에요. 근데 여기로 가는, 떡 공장으로 가는 쌀은 떡을 만들기 위한 쌀이잖아요. 재료야, 재료. 그 재료일 뿐이에요. 여기에서는, 떡 공장에서는. 맞죠? 근데 떡 공장에서 떡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면 그것도 최종적인으로는 소비가 되잖아요. 떡이. 그럼 소비자한테 가면 그게 최종적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보세요. 떡 공장에 가는 거는 얘가 끝이 아니잖아요. 얘가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소비센터 가면 이게 끝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끝나는 점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한테 가는 것만 본다는 거야. 최종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뜻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안 봐요. 어차피 나중에 떡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파는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죠.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재료로 쓰는 건 안 받는다. 재료로 쓰는 건 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하면 좀 명확하게, 좀 이따가 수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이것만 이야기 다 하고. 재화 서비스는 알죠? 재화는 뭐냐? 이제 형체가 있는 것들이 보통 재화고, 서비스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이제 그렇죠. 뭐 무슨 서비스 하면은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도미니언에서 도미니언에서 재화가 트레저잖아요. 트레저인데 아니 근데 물건이 재화예요. 원래 물건이 재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재화예요. 현금이라고 했다고? 아닐걸요? 왜냐면 X 재화하잖아요. 한국사. 그런가? 근데 뭐 현금이라고 하나? 현금은 아닌데? 현금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라고 했을 거예요. 현금은 유동성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는 물건이에요. 물건. 상품 이런 것들이 다 재화거든요.
시장 가치는 알겠죠? 가격이죠, 이건. 시장 가치, 가격. 이거 그럼 대충 정리가 됐죠? 이제 1년 동안 그때 그 1년 안에 생산된 거, 국내에서 생산된 거 중에 소비자한테 이렇게 팔리는 가격들을 합친 거 라는 거죠. 대충 정리가 됐죠? 아, 그렇구나. GDP는 국내 총생산이구나.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Y는 국민소득, P는 물가, GDP는 국민 총소득, 총생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사례를 그대로 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쌀이 보세요. 어떻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될까? 쌀 100개, 쌀 100개. 쌀 100만 원치라고 하자. 쌀 100만 원. 쌀을 일단 100만 원치를 이제 농부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50만 원은 이제 그냥 여기다 적어야겠다. 여기 100만 원. 100만 원 그냥 100이라고 쓸게요. 만 원이 생략된 거예요. 쌀 100만 원치를 이제 만든다 치면 소비자한테 만약에 한 60만 원 가고 떡 공장에 40만 원치를 줬어요. 그럼 떡 공장에서는 이거를 40만 원치 가지고 이제 보자. 반틈 나눠서 합시다. 20만 원치, 20만 원치인데 이제 팔 때는 40만 원에 팔겠죠? 떡 공장에서 떡을 만들어서 파는 거에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가격보다. 40만 원에 팔고 그럼 20만 원치는 떡 케이크에 줬어요. 그럼 떡 케이크는 20만 원치 받아가지고 6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GDP 합은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쌀 60만 원치, 떡 40만 원치, 떡 케이크 60만 원치를 이제 GDP로 보는 거야. 그러면 GDP는 160이겠죠. 그래서 GDP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최종제라고 하거든요. 저거를 마지막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건, 최종제의 가격을 다 합친 거라고 봐도 되고,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를 다 합친 거. 부가가치를 합쳐 나와요. 이게 부가가치가 뭐냐? 이 쌀이 지금 60만 원 하고 40만 원치가 떡 공장에 넘어가서 지금 얼마가 됐어요? 100만 원이 됐죠. 100만 원이 됐어. 잠깐만. 알지. 잠깐만. 100만 원인 게 아니고 그 40만 원치가 지금 20만 원치는 4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부가가치가 추가로 20만 원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떡케이크로 가면서 20만 원치가 60만 원 됐잖아요. 그럼 플러스 40만 원 이렇게 부가가치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은 부가가치를 원래 쌀 100만 원에다가 붙은 부가가치들을 다 합치면 원가 더하기 부가가치, 그러면은 똑같이 160이 나오잖아요. 지금 떡 공장에서 20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떡 케이크로 40만 원의 부가가치 창출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밑에 거를 다 더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공장에서 갈 때 추가되는 그 가격, 그게 부가가치거든요. 그것들을 더해도 GDP는 나온다는 거. 대충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뭐 문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개념이 있어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있거든요. 레이님 안녕하세요. 또 저번에 막 머리 아프시다 하더니 또 못 입고 찾아오셨네. 경제학하고 있습니다. 실질이 뭐냐? 실질은요, 그 물가 변경을 없다고 가정했을 때가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가 있잖아요. 초코파이를 200만 원치 팔았어요.
200만 원치. 그런데 그 다음 년 2020년을 칩시다. 2020년 2021년에 초코파이가 이번에는 300만 원치 팔았어. 300만 원치. 그러면은 100만 원 오른 거 같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 올랐어요, 지금. 맞죠? 100만 원 올랐어. 100만 원만큼 더 생산한 거죠. 한 것처럼 보이고. 더 팔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치 팔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물가가 2배로 뛰었다면, 물가가 2배야. 완전 물가 상승 미쳐서, 인플레이션 미쳐서 2배로 뛰었다면 감소했죠,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팔았으면 400만 원치 팔아야 되는데 지금 300만 원치밖에 못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치만큼 감소했죠. 감소함. 그 물가를 고려하면. 여기서 물가를 고려한 게 실질이고, 그러니까 실질 GDP는 150인 거죠. 여기서는 실질 초코파이는 150, 그러니까 작년으로 생각했을 때 150만 원치밖에 못 판 거예요. 요번 년에 물가가 2배이기 때문에. 명목으로는 300이고 명목 GDP는 300. 그러니까 실질 GDP는 어떤 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연도의 물가를 적용했을 때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직원들 굶어 죽겠죠. 이런 개념이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실질은 물가가 변경 안 했다. 그러니까 기준 연도에 물가를 적용했을 때, 물가가 그대로라고 생각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3면 등가의 법칙을 봐야 될 것 같네요. 3면 등가의 법칙. 3면 등가의 법칙. 이거 일단 이름에서 한번 그 뉘앙스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3면 등가가 뭘까? 뭐가 같다는 소리죠. 등가. 같대요. 3면이 같대요. 그러면 3개 같다. 3개의 면이 같다. 그냥 그 소리거든요. 이 3개가 뭐냐? GDP의 생산 GDP와 예,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왜 구매하냐? 그걸로 얻는 효용이 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안 타시나? 제가 보기에는 효용이 만원보다 큰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셨나 보네. 역시 경제학적 인간은 저걸 절대로 충동 구매하지 않죠. 주주 GDP. 그 다음에 분배 GDP.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GDP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생산 GDP는 뭐냐? 생산자의 측면에서 보는 거. 생산자 측면. 그러니까 최종재의 가치. 아까 전에 이거 또 그래야 돼? 쌀, 떡 케이크. 라고 했을 때 여기가 100, 여기가 60, 그냥 50으로 하자. 60 할래. 여기가 40인데 20 나눠서 여기가 40, 그리고 여기가 60이고 여기 원래 20 받아서 이렇게라고 쳤을 때 이제 생산자 GDP는 아까 전에 했던 거, 요거 그 최종재의 가격을 다 합친 거가 이제 생산 GDP예요. 그러면 지출 GDP는 뭐냐? 보세요. 이거 누군가가 생산했어요. 생산자가 있어. 생산자가 생산해서 팔았으면 누군가 샀을 거 아니에요. 지출이 있겠죠. 누군가는 이걸 샀단 말이죠. 물건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같다는 소린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전체 지출 y는 전체 지출이고, 그러니까 지출 GDP는 이것도 좀
적어놔야겠네. C는 이제 가계예요, 가계. I는 투자고요. G는 정부 지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계 지출 플러스 투자 지출. 이거 투자 지출이 기업 지출이에요, 기업 지출.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여기부터 들어가야 되네. 보세요. 이제 기업과 가게가 있잖아요. 기업에서 만들어서 가게가 산다. 이게 기본적인 그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부도 있는 거죠. 정부도 얘네들이랑 이제 이렇게 하겠죠. 서로 그거 세금 받고 그다음에 물건 쓰고 세금 받고 물건 사고 뭐 얘네들한테 뭐 그렇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그게 있잖아요. 이런 지출 측면을 다 살펴봤을 때 이렇게 하면 국가의 전체의 지출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측면이 국가 전체의 지출을 볼 수 있다. 라는 게 지출 GDP. 생산 GDP는 이거 60, 40, 62 생산 GDP. 그다음 분배 GDP는 뭐냐? 분배 GDP는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그 총생산이잖아요. 누가 생산을 하면 누군가 사겠죠? 생산하면 누군가 사요. 사는 거는 지출이고 생산하면 누군가 사고 그리고 생산하면 누군가는 돈을 받겠죠? 그게 분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분배를 받아서 지출을 할 테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복잡한 그건데 분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타내냐? C 플러스 S 플러스 T로 나타내요. 여기서 C는 컨슈머 할 때 그 소비자 할 때 그건데 소비거든요. C는 소비예요. 그런데 이게 가계 지출이랑 똑같은 값이에요. 왜냐면은 소비자잖아요. 가계가 소비자잖아요. 가계가 소비자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자. 그래서 가계 지출이랑 소비랑 똑같다. 그 다음에 S는 저축이에요. 저축. 그 다음에 T는 세금, 텍스, 조세. 저축은 세이빙, 세이브, 컨슘, 세이브, 텍스. 이것도 적어놔야겠다. 조세. 세금이라고 할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것들이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야비님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무슨 인디게임 하고 계시던데? 무슨 약간 퍼즐 게임 같이 생긴 거? 잠깐 봤거든요. 방송하려고 하는데 주야비님 방송하고 계시길래? 어쨌든 그래서 이 소비 플러스 저축 플러스 세금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요거 생산자 측면에서 이 가격들과 그 다음에 가계지출, 기업지출, 정부지출 합한 거 그 다음에 소비와 저축과 조세를 합한 거 같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게 보세요. 가계지출은 소비랑 같다 했잖아요. 왜냐면은 가계가 소비자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자거든요.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 이거 저축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기업 지출이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요. 은행에 저축을 하면 기업이 그걸 빌려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와야 돼요. 현실에 100% 맞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 저축은 기업 지출 같아요. 남는 게 없어서 그래요. 다 쓴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금은 정부 지출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는 세금으로 돈을 얻잖아요. 돈을 얻어서 그걸 다 쓰기 때문에 세금이랑 정부 지출 같은 거야. 그렇게 보면은 CIG랑 뭐 CST랑 같은 게 당연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다 쓴다고 다 쓴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다 쓰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남는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경제학상에서는 고려할 거 너무 많아지고. 글쎄요, 그거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걸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면 등가의 법칙은 결국에는 이것들이 같다. 그러니까 최종제의 가치, 그러니까 GDP죠.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리고 C 플러스 매도 사항만 사달라고요? 사달라는 게 님한테서 사라는 거야? 아니면은 사서 님한테 주라는 거야? 물론 둘 다 안 할 겁니다만은. 아, 사서 주라고? 어쨌든 그럼 저를 사서 주야비님 드리라고요? 글쎄요. 어허. 메이플이라. 어쨌든 이게 삼면대가 법칙이다. 싫다고는 말 안 했어요. 아직 보류. 그리고 뭐 비슷한 개념으로 뭐 국민총소득이나 호나 아 총수요 총공 음. 아하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오케이. 저 근데 포트나이트 일단 못하고 안 깔려 있어요. 애초에 FPS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하려면 하는데 잠깐만요. 그 다음 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롤이요? 롤 이것도 쥐아비님이요? Y랑 P 여기가 AS 그 다음에 AD. 이게 A가 뭐냐면은 어그리게이트에서 총합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호나 즐겁게 하세요. 이게 총수요, 이게 총공급인 거죠. 그래서 총수와 총공급의 만남, 여기서 물가가 만들어질 거라는 걸 대충 유추할 수 있는데 이건 또 결국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잡고 가야 돼요. 이것도 약간 그 경제학에서 수요량이랑 수요를 잡고 갔듯이 여기서도 하나를 잡고 가야 돼요. 뭐냐, Y로 똑같이 쓰는 게 두 개가 있어요. Y랑 YD. 이게 뭐냐, 수요의 Y거든요. 총 수요예요. 요건 지출 GDP의 Y. 그러니까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 다음에 X 빼기 M도 있네요. X 빼기 M은 이제 개방 경제에서 나오는 건데, X가 수입, M이 수출이에요. 잠깐 맞나? 반대인가? X, 익스퍼트, 수출. 수출이다, 수출. X가 수출이다. 수출이고,
M이 수입이네요. 예.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CD 플러스 ID 플러스 GD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측면이랑 수요 측면이랑 글자가 똑같이 생겼는데 좀 달라요. 이거를 좀 잡고 가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일단 Y는 이거 뒤에 거 뺄게요. 이거는 빼고 생각합시다. 일단 요거 두 개. 요게 보면 요게 지금 총수요잖아요. 총수요랑 총공급이랑 이 점에서 같죠. 이 점에서 같은데 항상 같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게 왜 달라지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점일 때는 같죠. Y 이게 YD고 이게 Y인데 값이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같지만 평소에는 안 같다. 이렇게 다를 때도 있다. 왜 다를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 I 플러스 G 요게 지출 GDP. 이게 총 사실상 공급이에요. 이건 공급 측면이에요. 공급. 이거는 이제 공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YD 아까 전에 그 CD D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 D 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D 좀 이렇게 못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아 그냥 점으로 하자. 그냥 점으로 할게요. 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거는 수요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빙의를 해봅시다. 님이 가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는 잠깐만. 여기서 수요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쓸 계획이 수요예요. 쓸 계획이 수요고 실제로 쓰는 거는 저 지출 GDP 했죠 이거. 공급이자 지출 GDP. 그러니까 요거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그건 수요고 실제로 나가는 건 지출인 거예요. 지출 GDP야.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가 가게예요. 1. 우리가 가게일 때. 물론 우리 지금도 가게예요. 가게지만 이제 가게일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만큼 지출할 수 있죠. 맞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 그래프가 있어요. 수요 그래프가 있으면 가격이 요 정도 오면 이만큼 사야지라고 하면 이만큼 사면 되잖아요. 실제로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C는 이거 D랑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부일 때 우리가 이제 정부예요. 정부 기관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정부 예산안이죠. 예산안 등의 계획을 세워. 그대로 지출할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지출하면 되잖아 그냥. G는 GD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다를까? 여기서 보면 이제 나오죠. 뭐 때문에 다른지. 이 I가 문제예요. I가 달라. 얘들은 똑같아요. C는 같고 G도 같아요. 근데 I가 달라. I가 왜 다를까? I는 뭐라고 했죠? 기업이죠. 기업. 우리가 기업일 때 여기가 좀 핵심인데 잠깐만요. 어떻게 말을 하면 이해가 잘 될지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 기업의 투자에는 재고 투자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재고 투자가 뭘까요? 그러니까 재고는 많이 들어봤죠. 만약에 우리가 100개 생산해서 50개 팔고 50개 나오면 이게 재고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50개 남은 게 어떻게 처리되냐? GDP 상에서 이번 연도에 생산된 거잖아요. 이건 맞죠? 시종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했죠. 계획이랑 그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도 재고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재고에 대한 계획이 존재한다.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점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어, 엔비디아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 얘 많이 들었으니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이제 그래픽카드 회사가 있어요. 공장이죠, 공장. 엔비디아 뭐 어떻게 생겼지? 모르겠어. 그냥 N으로 쓸게요. 약간 네이버 같다. 어쨌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러면 이번 연도에, 재고를 50개 남겨놓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0개 남기고 싶어요, 지금. 계획. 아이디죠? 아이디는 50이야. 이거 재고는 왜 남길까요? 왜 남길까? 갑작스런 이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재고를 50개 남겨놓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획. 그렇죠. 70개 나오면 어떡해. 실제로 이제 100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럼 50개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00개가 남았어. 그러면은, 100개가 남았다. 70개 남았다 합시다. 그럼 50개 팔리겠지 했는데 30개밖에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 70개가 남죠? 그러면 실제 지출은 70이 되잖아요. 맞죠? 실제로 그니까 내가 재고 투자가 뭐냐면은 내가 재고에 돈을 썼다는 소리야. 그만큼 재고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나는 재고가 적게 남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거야, 생각보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예상했던 지출보다 그 계획보다 실제 재고에 대한 지출이 더 많은 거죠. 재고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70개 나오면 어떠냐? 70개 나오면 어쩌냐? 그러니까 기업은 자기 계획대로 재고를 남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게 다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가게는 우리 월급 들어온 거 생각해서 계획 짜서 쓰면은 쓸 수 있어. 정부도 우리 세금 들어오는 거 생각해서 계획 짜서 쓰면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쓸 수 있어. 근데 기업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재고 투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나오면 그게 투자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 투자죠. 재고를 남기면 투자지. 이 개념은 이제 회계 같은 개념인데, 남기면 투자다. 왜? 상품을 팔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품은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팔아먹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팔아먹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재고를 남긴다는 행위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때문에 실제로 그 계획과 안 맞다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급과 지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이 거시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이유는 기업 때문이다. 기업의 재고 투자 때문에 안 맞는다. 라는 거. 이제 이거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 잡고 들어가면 돼요. 결론. 거시경제학에서 Y, D와 Y가 다른 이유는 그 기업의 재고 투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재고 투자 때문이다. 재고 투자만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엔비디아가 재고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재고를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고 투자 때문에 계획과 실제 계획과 실제가 어긋난다. 이제 그렇다는 거. 이게 완전 거시경제의 기초거든요. 이거를 근데 캐치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쭉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달렸겠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각 학파의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귀찮네 하려니까. 일단은 고전학파와 케인즈. 우리는 1세대부터 볼 거예요. 이제 포켓몬도 1세대부터 봐야 되잖아요. 1세대 이제 이상해씨, 타이리, 꼬부기 이 친구들이 이제 약간 친밀감 있잖아. 이제 실제로 거시경제학도 이제 1세대부터 볼 거라는 거.
1세대 고전학파. 우리 고전학파는 미시경제학이랑 비슷하다 했죠. 그러니까 얘들은 애덤 스미스 이런 애들이 이제 얘네들이 고전학파의 기준이에요. 기초. 그래서 고전학파 내부에도 사실 사람 많거든요. 고전학파 사람 많기 때문에. 이제 근데 고전학파 케인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공급과 수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케인즈는 공급에 중점을 뒀을까요? 수요에 중점을 뒀을까요? 지금까지 들은 거 생각하면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케인즈의 아까 전에 그 대공황의 영웅 케인즈는 공급과 수요 중에 어디에 중점을 뒀을까? 케인즈의 이론은 유효 수요였죠. 유효 수요. 그렇죠. 케인즈는 수요에 중점을 뒀다. 케인즈는 수요에 중점을 뒀어요. 그럼 반대로 고전학파는 공급에 중점을 뒀겠죠. 이게 뭔 소리냐? 공급에 중점을 두었다는 건 공급하면 다 팔린다. 문제는 공급이 적은 것. 그러니까 공급에 중점을 두면 팔 생각 안 한 거예요. 팔린다는 생각 안, 그러니까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시경제학 지금까지 했잖아요. 미시경제학에서는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만들면 무조건 팔리는 개념이잖아요. 맞죠?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 팔린다. 이게 경제학 개념, 고전학파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공급만 있으면 수요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자동 생긴다. 근데 케인즈는 아까 말했죠. 대공황에서는 안 팔린다. 그러니까 공장을 2개를 돌리든 3개를 돌리든 안 팔려서 문제다. 안 팔려서 문제인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케인즈는 반대로 살 생각만 있으면 무한히 만들 수 있다. 무한히 공급 가능하다. 살 생각을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수요가 없는 게 문제다. 저기는 공급이 없는 게 문제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얘네들의 그 기본 사고 차이가 여기서 나와.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제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세이라는 사람의 이제 말인데 공급은 수요를 스스로 창조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자동으로 생긴다. 이게 세이의 법칙. 이게 고전학파의 마인드인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급은 수요를 스스로 창조한다. 이게 고전학파다. 그리고 고전학파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가격이 바로바로 바뀐다. 이거 신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고 얘가 수요라고 했을 때 가격이 만약에 여기에 형성된다. 가격이 여기 형성되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초과 공급이 일어나서 가격이 쭉 내려간다 했죠. 그럼 가격이 무조건 계속 균형으로 바로바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케인즈는 이게 바로바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경직성이죠 하죠. 어쨌든 이제 고정 앞에서 바로바로 변한다.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가격 정보 같은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뭐 시장에서는 그래야죠. 경제학에서는 그게 돼야 경제학이 되니까. 그래서 얘들은 YP로 했을 때 요게 잠깐만요. 요게 AS다. S 총 공급이었죠. 이것도 적어놔야겠네. AS 총 공급 총 수요.
그러니까 AD가 수직이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뭐지? 완벽하게 그 모든 생산을 할 수 있는 딱 정도가 있어요. 이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딱 이 점에서 항상 이게 공급이 최대치야. 그리고 항상 여기에 공급이 돼요. 공급 정도가. 왜냐면은 가격이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완벽한 경제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완벽한 경제학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항상 모두가 고용되는 상태에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돼도 물가가 왔다 갔다 해도 물가가 뭐 위로 올라가든 작아지든 이걸 계속 유지한다. 이게 얘네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생각하는 건 이 공급을 늘려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어떻게 늘릴까? 공급을 늘리려면 기술을 이제 기술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 양을 지금 생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 양을 늘리는 방법은 그렇죠. 기술이 늘어나야 지금보다 같은 그 재료를 가지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사실상 이제 고전학파의 그런 생각인 거죠. 이거 세세한 내용을 해야 될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더 얘기하면 되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어쨌든 이 고전학파 이론은 안 중요하거든요. 왜? 미시경제학이잖아요. 이게 미시경제학이니까 저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얘들은 공급 곡 그 총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왜 수직이냐면 항상 경제학적 최적 상태를 유지하니까 생산 가격 물가랑 상관없이 생산량이 최대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고전학파다. 그럼 케인즈는 이제 케인즈가 핵심인데 케인즈는 봅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렵네. 아 귀찮네 이거. 귀찮네요. 아 빡시네 이거. 내가 지금 개념 자체가 애매하니까 빡시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 그러면 이거 고등학교부터 그냥 들어갑시다. 이게 넘어갈라 했는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아 귀찮네. 고등학교부터 들어갑시다 그러면. 고등학파. 고등학파는 공급이 중요하다 했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공급은 어디서 나오냐? 노동시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와 노동 공급에 노동에서 균형이 되는 정도가 균형 노동량으로 해서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아 이거 해야 되나?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설명을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막막하다 뭔가. 좀 빨리 넘기도 되려나? 아 그냥 케인즈 들어갑시다. 일단 케인즈 기본적인 그거 볼게요. 얘네들은 아까 전에 말했죠. 수요를 중요시한다.
수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공급은 상관없어요. 살 생각만 있으면은 무조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살 생각이 있으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얘는 경직성. 그러니까 가격이 바로바로 안 움직인다. 그 다음에 불안정 정보.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거나 물가가 변했을 때 바로바로 못 알아챈다. 바로바로 못 알아챈다. 이런 좀 현실적이죠 이게. 약간 현실적인 그 가정들을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 밑에 내용들은 좀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에서 가격이 바로바로 변하지 않고 물가 변했을 때 바로바로 못 알아채니까. 그런데 이제 차이는 기업은 완전 정보가 있어요. 완전 정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완전 정보가 있다가 뭘 뜻이야? 있다라는 뜻이 뭐냐? 물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 있잖아요. 우리 그때 했었죠. 요게 W고 요게 L이었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수요랑 수요가 이제 공급이지 이거.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있잖아요. 노동 수요가 있는데 여기서 수요는 기업이죠. 기업은 물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노동자 그 공급은 얘네들은 그냥 노동자니까 임금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얻는 월급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물가가 엄청 올라서 월급이 올라면 좋아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좋아진 줄 알고 막 월급 말 받으면 많이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하러 나오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면 일하러 나와요, 얘네들은. 근데 기업은 보고 꿀 빠는 거죠. 이러면서 물가 올라서 우리는 뭐지? 그 물건 가격 올릴 건데 노동자가 더 많이 오네? 이러면서 이득 보는 거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총수요와 총공급인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Y와 YD 이게 같아지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는 소리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여기가 수요 공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급이 더 크면 추가 수요 봅시다. 공급이 더 크면 추가 공급. 재고를 줄이기 위해 생산을 감소시킨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 생산을 감소시킨다. 여기가 IT고 여기가 I라고 하면 이만큼 계획을 하고 있는데 50개만 가지고 싶은데 지금 70개야. 그러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죠. 맞네. 생산량을 줄여야지. 생산량을 줄여야 재고에 맞출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맞춘다. 그러니까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실제를 계획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재고 계획한 것보다 현재 재고가 많다. 그러니까 50개를 계획했는데 현재 70개다 하면은 생산을 그만큼 줄여가지고 재고를 맞추고 싶겠죠? 그러면 Y가 줄어들겠죠, 생산. 이런 개념이고 반대로 여기 이렇게 되면 수요 그러니까 계획보다 적으면 막 계획이 50개인데 현재 30개밖에 없어요, 재고가. 그러면 재고를 늘리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린다, Y를 늘린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가 만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이거 두 개 만나는 거죠. 공급이랑 수요는 일치한다. 이거는 그 경제학에서 항상 말하던 그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나하나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Y는 YD예요. 결과적으로 같으니까.
다를 수 있는데, 재고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고에 의해서 생산량이 변하기 때문에 같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Y랑 YD는 같다. 아까 배웠던 거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케인즈 학파예요. 이거 케인즈 학파에서 두 개 같다. 그러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라고 했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제부터. 케인즈가 보는 가게, 케인즈가 보는 기업, 케인즈가 보는 정부. 이걸 볼 거예요. 살펴봅시다. 그러면 가게는 뭐냐? A 플러스 BY 라고 합니다. Y는 Y 빼기 T예요. 아, 이제 너무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A가 뭐냐? 아, C는 A 플러스 B의 Y 빼기 T다. 이게 뭐냐? A는 뭐냐? A는 보세요. 이게 Y는 그거잖아요. Y가 소득이라고 생각해봐요. 국민소득이니까 이게 GDP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GDP 돈이 없어도 무조건 나가는 돈이 있죠. 가게에는 무조건 나가는 돈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비, 최소한의 식비, 주거비용 같은 거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써야 되는 것들이죠. 이게 A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A야. 그럼 B는 뭐예요? 소득에서 세금을 뺀 거. 이게 내가 가용소득이잖아. 가용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 돈 번 거에서 세금 뺀 거. 그거에다가 이걸 곱한다. 이게 뭔 소리냐? 핸드폰 요금은 이제 님이 돈이 없어도 핸드폰을 계속 쓸 거면 A고, 돈이 있으면 더 좋은 핸드폰으로 바꾸고 싶으면 B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항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면 A고, 내 돈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쓰면 A예요. 똑같은 금액을. 근데 내가 돈 많으면 많이 쓰고 돈 적으면 적게 쓰면 B예요. 오케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가 뭘 말하냐? 아, 무조건 써야 되는 금액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를 말해주는 거죠. 1. 무조건 돈이랑 상관없이, 소득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쓰는 금액이 존재. 2. 소득이 늘면 늘어나는 금액이 존재. 그런가? 근데 또 완전 그런 건 아닌 게, 라면이 A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무조건 라면을 일정 부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안 먹을 거거든요. 저는 돈 많이 벌면 라면 안 먹을 거기 때문에. 난 먹으려나? 먹으려나? 아, 먹고 한 번씩 먹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럼 라면 한 개 정도는 A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 그래프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A는 무조건 항상 일정해요. 여기 보면은 그냥 A는 A잖아요. 이거는 그냥 숫자란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숫자는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라면으로 보기 좀 애매하죠. 차라리 주거비용? 근데 주거비용 이런 것도 사실 소득이 늘면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리비 뭐 어쨌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A고 A와 B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그냥 케인즈의 생각. 케인즈는 가게는 최소 비용이에요. 맞아요. 내가 보세요. 이게 Y가 0. 내가 돈이 0원 이게 없으면 돈 0원 버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도 안 벌면 아니요. A는 고정이에요. 예. 돈을 하도 안 벌어도 무조건 써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 그렇다는 거야. 항상 뭐 그런 모양이란 거 아니고. 그렇죠. 따지면 끝도 없죠. 그냥 저런 개념이 있다는 거 정도만 그냥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는 케인즈는 어떻게 봤냐?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기업 이게 투자 지출이야. 투자 기업 지출. 기업 지출인데 요거는 이제
어,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감, 사업가의 감이다. 그래프로 사업가의 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냥. X라고 합시다. 미지수 X.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프를 그리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케인즈는 이렇게 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거에도 영향을 안 받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이게 I라고 쳤을 때 세금은 빼죠. 이게 T가 빠지잖아요. 세금을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세후 소득에 세후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야. I 요건 R 이렇게 두 개로 보는데 R은 이자율이에요 이제부터. R은 이자율. 어우 오늘 개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냥 요런 선이 나와요. I 요런 선 I. 이게 뭐냐? 이게 뭔 의미냐? Y가 지금 변하잖아요. Y가 늘어도,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도 기업 지출은 그대로고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늘어나도 기업 지출은 그대로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자율에 영향 안 받고 사업가는 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감이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케인즈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투자를 더하지도 않고 이자율이 막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거랑 저는 상관없다고 봤어요. 케인즈는. 그러니까 케인즈의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케인즈가 이것들을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맞아 맞아. 근데 물론 기업이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기업이 하는 건데. 근데 케인즈는 실제로 좀 대단한 사람인 게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케인즈 실제로 그 뭐야 투자 같은 걸 많이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케인즈는 투자로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감이 있으니까 감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약간 감이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사업가에 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소득이나 그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고 했나 보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했는데 성공했나 보지. 그런데 이제 이제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G는 이걸 왜 못해? 약간 그런 개념이죠 사실. 케인즈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G는 그냥 이것도 어떤 그거예요. 이것도 식으로 못 나타내. 왜냐면은 이것도 소득이랑 상관없는 정책적 판단. 그러니까 이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케인즈의 주장이 뭐였어요? 케인즈 주장. 수요를 늘리기 위해 돈을 풀어라. 이게 케인즈 주장이었거든요. 우리 말했잖아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푸는 게 케인즈 주장이랑 맞다고. 수요를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실제 소득이랑 상관이 없죠. 내가 실제 소득은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안 팔리니까. 실제 국민 총소득 GDP는 개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 지수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것도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은 사실 케인즈는 이제 식으로는 말 안 하는 사람이야. 케인즈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식이 없잖아. C 플러스 I 플러스 G라고 해서 봤더니 C는 요거래요. 아, 뭐 여기까지 오케이야. 그래, 뭐 식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투자는 사업가의 감이래. G는 정부의 판단이래. 그러면은 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식이야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케인즈는 별로 약간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딱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이제 이론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케인즈. 그렇죠. 케인즈 좀 약간 그래서 이 주장만 해도 재밌어요. 사람이 재밌는지 모르겠다만은 약간 감이 뛰어나고 좀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잠깐만요. 총수요 총 Y랑 YD를 만나게 하는 모형을 하나 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짜야 되지? Y랑 YD 아까 전에 같다고 했었죠? 이거를 이제 식으로 볼 건데 얘가 Y고 이게 지출이었어요. 이게 YD 이게 그거였죠? 그 계획이라고 했죠?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 지출 개념이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저도 많이 헷갈리는 거라 가지고. 근데 아까 전에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YD인데 이게 뭔 소리냐? 여기가 A예요. 아니다, A가 아니구나. 표 망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어려워 죽겠네, 진짜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또 인생이지. 요 중간이 지금 Y랑, 아씨, 색깔이 이러면 안 되겠다. 초록색 합시다. Y랑 YD가 같은 점이죠. 생각해보면, 이게 5면, 여기도 5고, 이게 10이면 10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같은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같아진다고 했었으니까, 이걸 갖다고 놓고, 실제 총 수요를 그리면, 아니에요. 이거는 계획, 지출이 아니고, 이게 실제 지출은 Y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이 헷갈려요. 요거는 공급, 그 다음에 지출이에요. 요거는 계획, 수요, 계획. 이게 헷갈려요, 계속. 헷갈리는데, 이 Y 뒤에 D가 디맨드예요, 어차피. 디맨드야. 그러니까 수요고요. 공급의 지출이 왜 같냐고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3면 등간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건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계획이랑 실제로 이루어진 거랑 다 똑같으면 딱 이 그래프인 거죠. 완벽하게 같은.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아니래요. 실제로 아니랬고 그냥 이걸 왜 그리냐? 여기서 이제 줄 하나 끄었거든요. 이거. 요게 YD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YD랑 Y랑 같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린 이유는 요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그린 거지.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초록색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Y랑 YD랑 같은 그 점들을 찍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실제 YD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실제 YD고, 요거는 여기서 만나는 점이 같은 점이다. Y랑 YD가 같은 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딱 그거예요. 그것뿐이야. 그래프가 이게 그래프가 좀 거지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맞지.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여기가 띄어져 있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케인즈 입장에서는 보면은 보세요. 이것도 소득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쓰는 금액이죠. YD가 그 계획이요. 계획 총수요. 요거는 공급, 총공급, 그다음에 지출 GDP.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거래는 지출이고 요거는 이제 계획이에요. 수요의 계획.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진짜 개 까다롭거든요. 좀 열받게 까다로운데. 그렇죠. 여기 이 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요쪽은 지금 수요가 더 높잖아요. 수요가 더 높죠. 그렇죠. 왜냐면은 Y에 영향 안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거시 경제는 국가예요. 이게 한 국가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돈 없고 손가락 빨고 있는 국가인 거죠. 돈 없고 손가락 빨고 있는 그런 국가가 있다면 걔네들은 실제로 이만큼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죠. 맞죠? 실제로 이만큼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있잖아. 그렇죠? 실제 계획보다 지출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게 생산량이잖아요. 총 공급이 또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제 계획보다 실제 생산이 많아진다. 근데 이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요. 이게 왜 일어난다고? 재고 투자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 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생각을 다시 해봐요. 보세요. 재고 투자 때문에 다르다. 재고 투자 때문에 다르다. 라고 우리는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개념을 잡고 다시 봐야 돼요. 보세요. 여기는 이 점을 봐요. 이 점을. 이 점에서는 이제 현재는 보면은 YD가 Y보다 높잖아요. 맞죠? YD가 Y보다 높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ID가 I보다 높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재고 투자가 실제 재고보다 많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다? 잠깐만. 아니, 자, 재고 투자가 아니고 계획, 재고 계획. 재고 계획보다 실제 재고가 적다. 그러면은 덜 남았다. 그러니까 내가 50개를 남기고 싶었어요. 50개를 창고에 바꿔두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20개만 남은 거야. 20개만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재고를 50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30개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리 아저님. 네, 그래서 여기서 Y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Y가, 그래서 여기까지 Y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만난다는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서 항상 만날 거다. 왜? 이것보다 적으면 더 만들 거니까. 반대로 이제 요렇게 되면, 똑같은 걸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계획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이거는 이제 이걸로 시환해서 보면 재고 계획이 실제 재고, 그러니까 더 남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계획보다 실제로 더 많이 남았다. 그러면 50개 박아두고 싶었는데 50개 박아놓는데 실제로 70개가 남은 거죠. 그러면은 20개 덜 만들고 싶죠. 20개 덜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은 이제 이 개념을 갖고 이제 보면 돼요. 보세요. 만약에 이 점이면 지금 YD가 Y보다 크잖아. 여기잖아요. YD가 Y보다 커. 그러면은 30개 더 만들어야 되죠.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 될 때까지. 균형을 찾을 때까지. 이만큼 Y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여기다. 현재 여기라면 그렇죠. 현재 여기라면 이제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다 말이 막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을 써도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 지출이라고 쓰고 공급이라고 쓰고 여기 계획이라고 쓰고 수요라고 썼는데 무슨 단어를 써서 넣어도 결국에는 다 말이 돼. 그게 이제 그 거시경제학의 신기한 점이죠, 사실상. 막 개념이 개많이 튀어나오는데 서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막 똑같은 개념이고 막 다른 개념이 이렇거든요. 그게 좀 열받기도 한데 또 재밌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20개 더 만들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여기서 Y랑 YD가 같아진다. 왜? 기업이 재고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인 거예요. 기업이 재고를 조절하기 때문에 Y랑 YD는 같아진다. 총수요와 총공급은 같아진다. 재고, 그 계획과 실제 지출 GDP는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열받는 거 또 나오네. 봅시다. 주입 누출을 봐야 되네, 이제. 그리고 이제 주입과 누출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또 설명하는 거야, 이것도. 어,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지? 일단은, 주입이 되는 게 있고, 누출이 되는 게 있어요. 주입은, 이제, I, G, X. 누출은 S, T, M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Y가 있어요. Y가 있어. Y가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거시기 식이 많이 나와요. 좀, 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개념이랑 약간 연결이 되면서, 약간 시너지가 있는데, 그래프만 봐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좀 어려운 학문이야, 사실. 그래프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말로만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프랑 말을 같이 봐야 설명이 되는, 미시경제학은 따로따로 봐도 설명이 되는데, 거시는, 안 돼, 안 돼. 내 생각에는 안 돼. 팡모다. 와, 내 팡모. 아, 아! 뭐야. 아, 꿈이었네. 아우. 잠깐 꿈 꿨네요. 잠깐만요. 다시 경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었네. 이제, Y가 있으면, 저도 바로 들어갔는데, 없네. 아, 꿈이었어요. 꿈이었어. 이제, 저축을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돈이 안 쓰이죠? 저축을 하면, 안 쓰인다. 그러니까, 소비할 때 안 쓰이잖아요. 저축을 하면. 맞죠? 이것도 색깔 넣어야겠다. 잠깐만요. 저축하면 그래서 Y에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누출이에요. 반대로 내가 저축을 했어.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기업에서 그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다시 써요. 그러면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였죠. 그러면은 기업이 그걸 투자를 하면 저축한 걸 빌려서 투자를 하면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주입이에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또 이제 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보면 Y에서 빠져나가는 거. 요게 세금. 세금은 내면은 이제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이제 다시 정부 지출로 다시 Y로 들어오죠. 여기 G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M이죠. M은 수입. 수입하면 이제 그 돈만큼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다음에 수출 잠깐만. X지, X. 수출하면 다시 들어오는 걸로 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안 했으니까 대충 뺀다 치고 대충 이것만 일단 이해합시다. 야, 알겠죠? Y에서 S는 빠지는 거. 저축하면 그만큼 안 쓰잖아요. 저축은 그만큼 안 쓰니까 빠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저축한 거를 빌려가지고 기업이 넣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 주입. 그 다음에 세금을 내면 그만큼 그러니까 그 개념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Y가 있어요. 우리 Y 받잖아요. 근데 저축을 하면 그만큼 안 쓰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렇구나. 저축을 하면 그냥 빠지잖아요. 맞죠? Y에서 빠지지. 왜냐면 그 돈은 안 굴러가잖아요. 내가 쓰고, 그러니까 내가 쓰면 다시 누군가의 이득으로 가서 다시 소득으로 들어오고, 요게 반복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내가 쓰면 그 기업이 돈을 벌고 그 기업이 다시 나한테 월급을 주고 내가 그 월급을 또 쓰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물건을 사면 기업이 이득을 봐서 다시 월급을 주고 요게 반복이 되는데 이 라인업에서 저축을 하면 그만큼 빠진다. 이 순환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맞죠? 저축을 하면 그만큼 이 순환에서 빠져나가잖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대로 이제 은행에서 기업이 돈을 빌려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면 기업이 은행에서 저축한 걸 빌려서 돈을 쓰면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누출 주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Y의 흐름에서 빠져나갔다가 들어온다고. 세금도 똑같겠죠.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돈을 못 쓰니까 물건을 못 사겠고, 대신 이제 정부가 그만큼 이득을 봐서 정부가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여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음. 오. 아니 근데 지금 엄청 좋은 말이에요. 아니 약간 통찰력 있다니까 확실히. 이거 이후에 할 이야기인데 그 케인즈는 저축의 역설이라는 거 주장했거든요. 그 조금 이따가 말할게요. 조금만 정리하고 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라고 했죠. 그러면 근데 아까 그 뭐야 분배 측면에서는 s 플러스 t 플러스 뭐였냐? 아 c 플러스 s 플러스 t구나. c 플러스 s 플러스 t였죠. 그러니까 그때 분배 측면에서 말했듯이 저축한 거를 다시 가져오니까 요거는 같이 가져오니까 이게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 기업이 문제야, 기업이. 그러니까 정부는 세금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세금 다 쓰니까 T랑 G는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C랑 C는 같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I랑 S만 같은지 아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그거지. 기업이 자기 원하는 대로 못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네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하는데 기업은 이제 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는 개념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냥 I가 아니고 IT예요. 왜냐면은 뭐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식이 나오거든요. IT와 S. 아 이거 좀 잘 쓰고 싶은데. IT가 S랑 같다. 그 다음에 I가 S랑 같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같은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랑 S는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항상 같은 게 아니고 같아질 것이다. 네, 투자는 저축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이것 이식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저축이라고 하죠. 그건 투자죠. 그걸 저축이라고 안 하지. 저축은 은행에다 넣는 게 저축이에요. 은행에다 넣는 게. 아니야, 저축은 은행에다 넣는 게 저축이에요. 투자랑 다른 거야. 여기서 저축은 무조건 은행에다 넣는 거예요. C 플러스 I 플러스 투자인데 그건 기업이에요. 기업의 투자야. 기업의 투자. 그러니까 이 투자는 개인이 하는 투자는 I가 아니에요. 기업이 하는 투자가 I예요. 그러니까 적어놔야겠네 이것도. 말이 기업의 투자야. 기업의 투자. 그러니까 이거는 같잖아요. 왜? 삼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왜? 삼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 같거든요. 두 개가. 그러면은 이제 C랑 이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S랑 I는 같아요. 결국에는 S랑 I는 같아. 그런데 우리 아까 말했죠. I랑 ID는 항상 같지 않다고. 항상 같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S랑 I는 같지만 I랑 ID랑 S는 안 같은 거예요. 요거는 항상 같아. 한면 능가의 법칙에서 항상 같아요. 여기 D요, D. 예, D인데 이제 적기가 그래가지고 D로 적으면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쓰레기 같잖아. 수요. 계획.
계획. 그렇죠. D의 의지, 계획이에요. 몽키 D 루피는 몽키 D, 몽키 루피의 계획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재고의 계획에 맞춰서 그렇죠. 맞춰서 재고가 변한다. 그렇죠. 뇌피셜. 재고의 계획에 맞춰서 재고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 개념이야. 이거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뇌피셜. 맞아. 아이디는 뇌피셜이야. 아이디는 뇌피셜이야. 음. 계획이 틀리면 어떠냐? 계획이 틀린다는 게 뭐지? 글쎄요. 애초에 계획이 근데 케인즈에서는 계획이 그거잖아요. 케인즈의 계획은 투자자의 감이었잖아. 방금 우리 봤었잖아요. 아이가 뭐냐? 감이다. 케인즈한테는 아이는 감이다. 감이기 때문에 이제 틀리고 말고를 따질 수가 없죠. 애초에 그거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케인즈에서는 이게 틀리다 말은 계획이 틀렸다는 말을 못 쓰는 거죠. 계획이 틀렸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왜냐면 뭘 가지고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성공했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총수를 중요시한다. 그냥 뭐 요 정도 캐치하고 일단 넘어가고 아까 전에 뭐야 말했던 그거를 봅시다. 이제 이거 뭐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돈 빌려서 써서 항상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재고 계획이랑 맞춰서 같아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같지만 얘네들이 저축한 것만큼 다 가져가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같을 거지만 이제 요거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 같아질 것이다. 균형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냥 대충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저축의 역설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 아까 전에 말했었죠. 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 그렇게 생각해도 웃기네요. 약간 케인즈를 나는 그렇게까지 접근한 적이 없었는데 또 약간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걔 그건 것 같긴 해. 어, 그러니까 저축의 역설이 뭐냐? 저축을 늘렸는데 오히려 저축이 감소하는 현상. 이게 저축의 역설이에요. 아까 전에 그 치매님 아까 전에 이야기 듣다가 말하셨죠. 저축이 뭐라고 했지? 어, 어? 아니, 와, 거의 케인즈인데? 지금 이거면은 케인즈 소환 가능하다. 성배전쟁에 케인즈 소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치매님. 지금 거의 케인즈의 사고를 읽어버렸어요. 케인즈가 돼버렸어, 지금. 전투력, 전투력이 되려나? 대공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 딱 저축의 역사 그 소리예요. 이제, 가게에서 돈이 없어서 저축을 늘리려고 해요. 한다. 그럼 저축을 늘리면 Y에서 그만큼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이제 Y가 줄어서 국가 경제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가계의 소득도 줄어들죠.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 이제 저축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든다. 그렇죠. 이 논리죠. 이 논리인데 이제 츠메님은 이걸 보자마자 바로 이해한 거지. 왜냐면은 케인즈의 사고를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간단하게 식으로 나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축은 늘려요. 그러면은 C가 줄어들어. 그래서 총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Y가 줄어요. 그래서 S가 줄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S를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저축이 줄어든. 저축이 늘어서 소비가 줄어. 소비가 줄으면 총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 Y가 그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럼 소득이 줄어들면 저축이 줄어든다. 결국에는 이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저축 역설이다. 이게 완전 그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 그거였어. 이게 케인즈 엄청난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저축이 짱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공급 경제사는 저축이 짱이에요. 왜냐면 저축을 많이 해야 이제 저축하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저축하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케인즈가 말하는 거죠. 저축하면 이제 수요가 없어서 나라 망한다. 돈 좀 써라. 말하는 거지. 특히 이건 언제? 대공 근데 그 저축이 왜 짱이냐? 저축이 짱인 이유는 저축을 해야 그 국가의 그 자본이 쌓여서 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 개념이야. 이게 약간 그 고전학파적 생각인데 저축이 있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축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그걸로 공사를 하고 해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저축이에요. 왜냐면 저축을 해야 투자를 해서 공장을 늘리고 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하잖아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막 박정희 경제개발계획 이런 거 하려면 저축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공황에서는 안 그런 거야.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무조건 저축이 짱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왜냐면은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공급을 늘리면 자동으로 된다. 경제 성장을 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데 이제 그 대공황 사태가 일어나니까 아닌 거죠. 그럼 이거 웃기게 결과론이 웃겨요.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사례가 나오죠.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써줘야 된다. 저축을 줄여야 된다. 맞죠?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써야,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수요가 부족하면 돈을 써야 돼요. 근데 반대로 경제가 잘 나가면 돈을 저축해줘야 된다. 투자 비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성장하려면 국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이 두 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경제 개 잘 나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돈 개 많이 벌어요 내가. 그러면은 저축을 안 하고 쓸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더 비싼 거 사고 더 비싼 거 먹고 더 비싼 거 타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경제가 잘 나가면 돈을 쓰고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저축해요. 예, 경제가 어려우면 이거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존버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왜냐면은 이걸로 좋은 차를 사겠어? 힘든데? 좋은 차 사면 뭐지?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경제 위기를 회복하려면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게 돼야 돼.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이걸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못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돈을 아끼는데 나 혼자 돈을 쓴다? 이러면 나만 손해거든요. 결과적으로. 힘들 때 나만 돈 쓰면 나만 손해야. 다른 사람들 저축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게 케인즈의 생각. 이걸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국가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개인한테 맡기면 이걸 지 맘대로 하잖아. 반대로 한단 말이야. 반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제한지원금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이론이야. 이론상으로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왜냐면은 이건 뭐 행정 내용이긴 한데 케인즈 내용 아니거든요. 행정학에서 이제 뭐 말하듯이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뭘 사고, 그러니까 돈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상품권 같은 거 준다 같은 거 줘도 그걸로 사고,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고 남는 돈은 결국 저축해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케인즈 이야기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전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줬거든요. 지금 돈을 쓰려고 돈을 준 건데 돈 저축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 저축의 역설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태인 거죠. 사실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되면은 저축의 역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나라가 정부가 잘해야 돼. 정부가 잘하고 국가가 잘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네요. 이게 케인즈의 생각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케인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죠, 이제. 이제 거시경제학은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고전학파와 케인즈, 뭐 신고전학파, 뭐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학파와 케인즈를 계속 비교하면서 케인즈학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교하면서 다양한 뭐지 뭐 화폐라던가 그런 것들을 알아. 이게 1세대 아직 케인즈 덜 했어요. 그리고 케인즈의 아이디어가 더 있어.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 익힌 거죠. 케인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이제 대공황 이제 일어났을 때 이야기. 이거 언제 1900 아마 뭐 초번역 20년 그 정도쯤 이야기예요. 이때 아직.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거 볼 거예요. 투자, 그러니까 CIG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이제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고, 투자도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이걸로는 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 투자자의 감이에요 이러면은 이 경제학으로 지금 경제학 배우러 갔는데 아 이거 아이는 투자자의 감이에요 이러면서 넘어가면은 개빡칠 거 아니야. 듣는 사람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미래의 사람들이 다 정리해놨거든요. 학자들이. 투자도 감도 있겠지만 이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그걸 끝나면 안 되잖아. 정부가 정책을 어떨 때 취하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에 알아볼 거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케인즈가 처음 이 C 플러스 I 플러스 G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들은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이거 하나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작파 뭐 이런들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까지 정리하는 게 이제 겨시경제의 목표거든요. 천천히 하면 내용 자체는 뭐 쉽진 않은데 이제 차근차근 하면 괜찮을 거예요. 재밌을 거야. 미시경제랑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좀